치매 노인이라고 다들 믿고 있잖아. 요양원으로 보내야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며느리의 낮고 차가운 속삭임이었죠. 하객들의 시선은 도희에게 쏟아졌고 며느리 도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연이어서 청년제 재개발 계획서가 공개되자 도희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78세 이정 여사는 며느리의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이 파티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멀쩡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며느리를 혼내주고 귀한 유적을 지켜내는 이정 여사의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그날도 이정 여사는 평소처럼 오후 3시에 약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대추와 생강향이 청연제 안방 구석구석을 채우던 그 순간 여사의 손이 멈췄어요. 복도 끝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김도희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기 때문이었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좀 낼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 일로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희의 목소리가 더 낮게 깔렸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요양원 상담도 같이 받아보려고.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그 정도야? 내가 볼 땐 멀쩡하신데. 당신 앞에서만 그런 척 하시는 거라니까. 어제도 냉장고 앞에서 10분 동안 멍하니 서 계셨어. 뭐 하시려고 했는지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우정 여사는 약차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78배 나이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어제는 냉장고 앞에 선 적도 없었죠. 그래도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24시간 케어해 줄 수도 없잖아. 그리고 도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어요. 여사는 복도로 살며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 관리도 한계가 있어. 수리비만 매달 얼마인데. 차라리 어머니 모시고 나면 정리하는 게. 청연제를 팔자는 거야? 팔면 안 돼? 이 동네 땅값 얼마나 올랐는데.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살 수 있어. 어머니도 요양원이 훨씬 편하실 거고. 여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던 약차 김은 이미 식어버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가을 서리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죠. 내가 증여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청연제를 노리는구나. 이 집이 그냥 집인 줄 아는군. 300년을 이어온 이 고택이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돈뭉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사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약차를 찻잔에 따랐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고요했죠. 도희와 아들을 불러다가 이 고택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줄까? 아니야. 나를 치매로 몰아가는 걸로 봐서 이미 도희는 마음을 먹은 거야. 좋아, 김도희. 순종적인 치매 노인 연기, 원하는 대로 보여줄게. 여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차가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날 저녁 여사는 며느리 앞에서 일부러 찬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희가 다가와 어머니, 뭐 찾으세요?
라고 묻자 여사는 잠깐 당황한 척 눈을 깜빡였어요. 아,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도희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는 표정이었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입가에 스치는 교활한 미소를 여사는 놓치지 않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청현재의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서 두 여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죠. 2024년 10월 5일 밤 선우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요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리한다는 단어들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여사는 조용히 일어나 벽장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족보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금박으로 새겨진 선우가 세보라는 글자가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죠. 책장을 넘기며 여사는 조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정아, 이 집은 그저 사람이 사는 건물이 아니란다. 여사가 25살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 조부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청현재는 우리 가문의 뿌리이고 조상님들의 혼이 깃든 곳이야. 어떤 풍파가 와도 이 터를 지켜내야 한다. 조부는 여사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그것이 선우가 종손 며느리로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란다. 약속하거라. 예, 할아버님. 약속드려요. 그때는 그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여사는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사는 족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께서 300년을 지켜오신 이 집을 내 대에 와서 팔리게 할 수는 없지.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는 재빨리 족보를 벽장에 넣고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웠어요. 며느리 김도희가 안방 문 앞을 지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죠.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어요. 도희가 안방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분명했죠. 여사는 숨을 고르며 잠든 척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도희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죠. 여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여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실수 하나라도 잡아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더 조심해야겠어. 도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해. 새벽 공기가 차갑게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사는 이불을 덮어쓰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희의 계략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지? 여사에게는 아직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증명할 방법도 청현재를 지킬 명분도 없었죠. 하지만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조상님들이 300년을 지켜온 이 집에는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청현재의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가 소쿠리에 가득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김도희가 다가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그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었어요. 괜찮아. 내가 평생 해온 일인데.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어제도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도희는 슬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여사의 손끝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죠. 실수하기를, 뭔가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사는 조심스럽게 나무를 다듬으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어요. 긴장하면 진짜 실수할 수도 있었죠. 오전 10시쯤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사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도희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여사는 주방 입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도희가 여사가 다듬어 놓은 나물 소쿠리를 싱크대 아래 찬장에 넣고 새나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지? 여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뭐 하니? 아, 어머니. 나물 좀 더 꺼냈어요. 도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여사는 도마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 자신이 다 손질한 나물인데 왜 또 새 것이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여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후 1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작은아버지네 가족, 고모네 식구들이 청연제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어요.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린 후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도희는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 요즘 어머님 건강이 많이 걱정돼요. 왜? 언니 어디 아프셔? 고모가 놀란 표정으로 여사를 쳐다봤어요. 아니, 몸은 괜찮으신데.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으셔서요. 그래. 도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무를 손질하셨는데 화장실 다녀오시고는 똑같은 나무를 다시 꺼내셨어요. 조금 전에 하신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여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희가 일부러 함정을 만든 거예요. 여사가 다듬은 나무를 숨기고 새 나무를 꺼내 놓아서 마치 여사가 같은 일을 반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모시기 싫어서 그렇다고 해도 너무하고 돈독이 들었다면 너무 성급해 보였습니다. 형수, 혹시 병원은 가보셨어요? 작은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며느리의 연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친척들은 이미 도희의 말을 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시는 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께서 병원 가시는 걸 싫어하세요. 도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헌신적인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하고 있던 거죠. 식사를 마친 후 여사는 홀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김도희,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증까지 조작하고 증인들 앞에서 완벽하게 연기하는 치밀함이 소름 돋게 했죠. 여사는 벽장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10월 12일 마이너스 며느리, 나물 소쿠리를 숨기고 새 나무를 꺼내놓음. 친척들 앞에서 내가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거짓말. 여사는 또박또박 기록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청현제의 기와 지붕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2024년 10월 18일 오후 선우정 여사는 청현제 서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고는 안채 뒤편 작은 별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래된 책들과 문서들이 가득한 이곳은 며느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죠. 며느리, 나 서고 좀 정리하고 올게.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하는 게 편해.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도인은 잠깐 주저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낡은 책이나 문서 따위는 그녀에게 별 관심사가 아니었죠. 여사는 서고 문을 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만큼은 안전했어요. 먼지가 자욱한 책장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여사는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시아버지께서 이 서고에서 족보를 정리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언젠가는 이 책들도 정리해야 할 텐데. 여사는 중얼거리며 책장 앞에 섰습니다. 낡은 한문 서적들, 빛바랜 편지 묶음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문서들이 빼곡했죠. 1시간쯤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구석진 벽장을 열었을 때 여사의 손이 멈췄어요. 벽장 가장 깊숙한 곳, 다른 물건들에 가려져 있던 낡은 비단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색과 붉은색이 바랜 전통 보자기였죠. 이건 본 적이 없는데. 여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죠. 자물쇠는 없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듯 뚜껑이 빡빡했어요. 여사는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여사는 숨을 멈췄어요.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들과 오래된 장부 그리고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대한독립 자금 지원 내역. 한문과 한글이 섞인 글씨체가 또렷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금 300냥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함. 1920년 5월 12일 은하 500원을 의열단에 지원함. 1921년 11월 3일 군자금 700원을 독립군에 송금함. 문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사의 고조부께서 직접 작성하신 기록이었어요. 여사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다음 문서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독립운동가들과 주고받은 편지, 임시정부에 전달한 자금 영수증, 그리고 일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작성한 암호문까지. 한 통의 편지가 여사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우 어르신께 보내주신 귀한 자금 덕분에 동지들이 무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청현제가 있어 우리의 독립운동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나라가 다시 빛을 볼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1922년 4월 김구올림.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여사는 편지를 꼭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 정신이 이 낡은 문서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님께서 그렇게 청현제를 지키라고 하셨구나. 이 고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독립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적 현장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독립자금이 모였고 독립운동가들이 숨어 지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계획들이 세워졌던 겁니다. 여사는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사는 재빨리 상자를 보자기로 싸서 벽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래 계시네요. 도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점심 준비됐어요. 나오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희는 절대 이것을 알면 안 돼. 아직은. 여사는 서고를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연제의 고즈넉한 기와 지붕이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사에게는 명분이 생겼어요. 청연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섰죠. 이것은 역사를 지키는 일이었고 조상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한 미소였죠.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어. 2025년 10월 23일 이정 여사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여사는 평소처럼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며느리, 잘 잤니? 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여사는 순종적으로 미소 지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드라마를 보는 척했죠. 하지만 여사의 머릿속은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도희가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점심 전에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며느리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제야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가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죠. 사실 여사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어요. 일부러 며느리 앞에서는 서툰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검색도 하고 문자도 보냈죠. 여사는 검색창에 독립운동 유적 전문가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결과가 나왔지만 여사는 신중하게 한국근대사연구소 박찬호 교수라는 이름을 선택했어요. 경력과 연구 실적을 꼼꼼히 확인한 후 여사는 연구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근대사연구소입니다. 박찬호 교수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발견했는데 감정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잠시 대기 음악이 흐르더니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찬호입니다. 교수님, 저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가문 문서를 정리하던 중에 독립운동 자금 관련 자료를 발견했어요. 전화 너머로 박 교수의 흥미로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료입니까? 1919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자금 지원 장부 김구 선생님 친필 편지, 그리고 임시정부 영수증 등입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혹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일을 비밀리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가족들이 알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박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인 10월 26일 여사는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병원 진료 예약이 있다고 말했어요. 도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사를 쳐다봤지만 여사는 태연하게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죠. 병원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내과 정기 검진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택시 타면 돼. 여사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희가 따라 나올까봐 조마조마했죠.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국근대사연구소였습니다. 조용한 건물 3층에 자리한 연구소는 고서들과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박찬호 교수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여사가 조심스럽게 꺼낸 문서들을 보자 교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교수는 돋보기를 끼고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뤘죠. 1시간 넘게 검토하던 교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여사님, 이 자료들은 1급 독립운동 유공 증거 자료입니다. 특히 김구 선생님 친필 편지와 이 장부는 국보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청년제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 정도 자료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정부 보상금도 상당할 겁니다.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다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문 감정, 학계 검증, 정보 신청, 문화재청 심사, 단계가 많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좀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데요. 보통은 6개월에서 1년이지만 교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급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특별 절차를 밟아볼 수는 있습니다. 빠르면 2달 안에 가능할 수도 있고요. 2달이면 여사는 재빨리 계산했어요. 며느리의 요양원 계획은 12월 말쯤으로 잡혀 있었죠. 2달이면 딱 맞았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교수는 여사의 절박함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연제가 팔리지 않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집에 도착하자 도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응, 괜찮대. 건강하다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도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병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내과. 왜 그러니? 그냥 궁금해서요. 도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여사는 태연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여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위험했어. 도희가 눈치챘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사는 끝까지 가야 했어요.
그날 밤 여사는 수첩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10월 26일 마이너스 박찬호 교수 만남. 문화재 지정 절차 시작. 예상 기간 2개월.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 여사는 수첩을 벽장 깊숙이 숨기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여사의 눈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싸움의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김도희는 친정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정 여사는 복도에서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도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불안해 보였죠.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이 낡은 집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도희의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청연제도 나중엔 다 너희 거잖아. 나중이 언제인데. 시어머니는 팔팔하시고 나는 40대가 다 가는데. 내 인생은 언제 피는 거야.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엄마는 몰라. 엄마는 평생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도 감사하며 살았잖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집에서 살면서 길을 피지 못했어. 나는 엄마와는 다르게 살 거야.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싶다고. 도희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내 남편 연봉이.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엄마, 이 집 팔면 60억이야. 60억? 그럼 우리도 상류층으로 살 수 있어. 통화가 끝나고 조용해졌습니다. 여사는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며느리의 탐욕이 어디서 온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도희는 평생 가난하게 자란 게 아니었어요.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불만족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여사는 은행에 갔어요. 며느리 몰래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 큰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확인하셨어요? 뭐라고요? 여사는 깜짝 놀라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10월 20일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출한 게 아닌데. 본인 카드로 인출된 내역입니다. 여사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자신의 카드는 항상 지갑에 넣어 안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도희. 며느리가 여사 몰래 카드를 꺼내 돈을 인출한 게 분명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여사는 곧바로 안방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카드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도희가 쓰고 다시 놓아둔 거였죠.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11월 2일 마이너스 며느리가 내 카드로 몰래 500만 원 인출. 절도 혐의. 이제 단순한 거짓말 수준이 아니었어요. 도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에 들고 갈 명품 가방이라도 구입한 건지 모르지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 혹시 내 카드 본 적 있니? 도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니요, 왜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디 뒀나 했더니 서랍에 있더라고. 다행이네요. 도희는 환하게 웃었지만 여사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여사는 박찬호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상황이 급박합니다. 가능하면 더 빨리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1차 감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선우정 여사는 박찬호 교수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여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1차 감정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 담당자가 갑자기 장기 휴가를 냈어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심사가 최소 한 달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여사는 달력을 펼쳐봤어요. 한 달이면 12월 중순. 며느리의 파티는 1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었죠.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너무 촉박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가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요. 전화를 끄는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바로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며느리 김도희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청연제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잠깐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강남 부동산 대표 이재민입니다. 부동산? 여사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도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시세 조사 차원이에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하나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희의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가득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청연제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 안채, 사랑채, 마당까지 마치 이미 자기 물건인 양 꼼꼼히 살폈죠. 좋은 위치네요. 땅값만 해도 상당할 텐데 재개발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도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55억, 잘하면 7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여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구체적으로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돌아간 후 여사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이 집을 팔 생각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시세만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도희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소름 끼칠 정도로 능글맞았습니다. 그날 밤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집을 뺏기는 거 아닐까? 문화재 지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처음으로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새벽 3시 여사는 벽장을 열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조부의 독립운동 기록들, 김구 선생의 편지를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조상님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셨는데 나는 집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건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건지. 여보세요? 여사님, 박찬호입니다. 늦은 시각에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 시간에 무슨...
좋은 소식입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문화재청 차장님께 직접 연락했습니다. 저희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했더니 특별심의 절차를 밟아주기로 하셨어요. 정말요? 네. 12월 20일까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사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런 귀중한 자료를 보존하는 건 제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전화를 끄는 여사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조상님들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청연제의 기와 지붕이 새벽빛에 물들고 있었어요.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사는 다시 한번 희망을 붙잡았어요. 2024년 11월 24일 오후 아들 민준이 청연제를 찾아왔습니다. 선우정 여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병원 진료 예약했어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가요. 여사는 며느리의 거짓말이 결국 아들까지 완전히 설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아, 나는 아프지 않아. 엄마,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도희한테 다 들었어요. 최근에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신다고, 가습을 끄는 것도 자주 까먹으신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야. 엄마,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도희가 기록한 거예요. 엄마의 이상 증상들.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A사 용지 3장에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었어요. 10월 12일 마이너스 나무를 2번 손질함. 조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함. 10월 18일 마이너스 같은 질문을 하루에 5번 반복. 11월 3일 마이너스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하려 함.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니 마치 사실처럼 보였어요. 민준아, 이건 엄마, 제발 치료받으세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죠.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지금 제발 들어줘.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멀쩡해. 도희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 애는 청연제를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증거가 있어. 여사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봐. 민준은 수첩을 펼쳤어요. 여사가 기록한 며느리의 거짓말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10월 12일 마이너스 며느리가 나물 소쿠리를 숨기고 새나무를 꺼내놓음. 11월 2일 마이너스 며느리가 내 카드로 몰래 500만 원 인출.
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엄마가 쓴 거예요? 그래. 하나하나 다 사실이야.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바로 그때 여사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 뭐 어때 어차피 다들 치매 노인이라고 생각하잖아. 요양원 가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텐데 뭘. 청연제 팔면 최소 5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도의 목소리? 그래. 내 아내의 진짜 속마음이야. 민준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민준아. 여사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실을 알았으면 했어.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랐어. 민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깊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엄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듣고 도희 말만 믿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죠. 민준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도희한테 들킨 티를 내면 안 돼. 모르는 척 해야 해. 왜요? 내게 계획이 있어. 12월 28일 도희가 준비하는 그 파티에서 모든 걸 밝힐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도울게요. 고맙구나. 그날 밤 도희가 민준을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여보, 어머님이랑 병원 예약 얘기했어? 응, 했어. 뭐래? 가신대? 응, 다음 주에 같이 가기로 했어. 다행이다. 도희는 기뻐하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내를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도대체 이 여자는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지 민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한 거지? 민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부터 김도희는 본격적으로 파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도희는 케이터링 업체와 통화하며 식사 메뉴를 정하고 꽃 장식을 주문하고 초대장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12월 28일 청연제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초대장 문구는 애매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파티라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희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편 여사도 조용히 자신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박찬호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문화재청 특별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12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금도 확정되었어요. 여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수님, 28일 파티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오후 5시쯤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대형 트럭이 청년제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과 테이블, 의자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인은 흥분한 표정으로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테이블은 대청마루 앞에, 무대는 저기 마당에 설치해 주세요. 여사는 안방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이정 여사를 요양원에 보낸 뒤 청연제를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17일 여사는 민준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며느리의 절도 행위와 명예 도용 시도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여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수첩 기록, 녹음 파일, 사진 자료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고소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소는 28일 이후에 접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2월 20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연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등재, 독립운동 자금 거점으로 역사적 가치 인정. 여사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조상님들의 희생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민준도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고맙다, 민준아. 12월 23일, 도인은 여사에게 옷 한 벌을 건넸어요. 어머니, 파티 때 이거 입으세요. 칙칙한 회색 한복이었습니다. 여사는 태연하게 받았어요. 고맙다. 고상한 색깔을 골랐구나. 하지만 그날 밤 여사는 그 한복을 벽장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대신 옷장에서 우아한 남색 정장 한 벌을 꺼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12월 27일 파티 전날 밤이었습니다. 여사는 안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USB에 저장된 모든 증거 자료, 박찬호 교수의 발표 자료, 변호사 고소장,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민준이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긴장되시죠? 조금.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민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작 엄마 편에 서지 못해서, 아니, 도희를 다스리지 못해서. 민준아, 이제 그만.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해. 내일 도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도희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나는 진실을 밝힐 뿐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청연제는 조용했지만 내일의 폭풍을 예고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조상님들, 내일 지켜봐 주세요. 2024년 12월 28일,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이정 여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죠. 오전 9시부터 며느리 김도희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고 플로리스트가 꽃을 장식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될 때까지 안방에 계세요. 도희는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사는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5시 박찬호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가방과 프로젝터를 들고 왔어요. 여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여사와 교수는 안방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어요. 오후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 친척들까지 약 30여 명의 하객이 청연제를 채웠어요. 오늘 무슨 날이래? 초대장에 특별한 모임이라고만 적혀 있던데. 도희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오후 6시 30분, 드디어 여사가 등장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도희가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의 공기가 변했어요. 문 밖으로 나온 것은 칙칙한 회색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남색 정장을 입고 은발을 단정하게 올린 이정 여사였죠. 어머니? 도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사는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파티장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죠. 모든 손님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사는 단상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요양원 환송회가 아닙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청연제의 진실을 밝히는 날입니다. 여사가 손짓하자 박찬호 교수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청연제 독립운동의 숨은 역사.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청연제는 300년 역사를 가진 고택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며 고조부의 독립운동 자금 장부가 나타났어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김구 선생의 친필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문화재청은 청연제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했습니다.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도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화재로 지정된 청연제는 이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보존해야 할 역사유산이니까요.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파티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귀중한 역사유산을 헐어서 아파트를 지으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도희가 작성한 청연제 재개발 계획 파일이 나타났죠.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제 며느리 김도혜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도희는 소파에 주저앉듯 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예상 매각가 60억 원. 재개발 후 예상 수익 80억 원. 다음 화면에는 위조 위임장 초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명의를 도용해 만들려던 위임장입니다. 친척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짓을 하다니. 여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느리가 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스피커에서 도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 뭐 어때? 어차피 치매 노인이라고 다들 믿잖아. 청연제 팔면 최소 5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파티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어요.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희, 우리 끝이야. 여보, 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나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집을 팔 계획을 세웠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말을 안 한 것도 거짓말인 거 알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란 여자가 무서워. 도희는 남편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민주는 몸을 돌렸어요. 여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후 청년제는 독립운동 역사문화체험관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희생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청년제를 가득 채웠죠. 도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와인색 드레스가 오히려 초라해 보였어요. 여사는 단상에서 내려와 조용히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싸움은 끝났어요. 징계가 끝나고 청년제는 보존되었죠. 2025년 4월 3일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청년제 독립운동 역사문화체험관 개관식이 열렸어요. 시장, 문화재청 관계자,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정 여사는 비취색 한복을 입고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여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조상님들이 지키신 이 집을 이제 온 국민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공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개관 후 청년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역사를 배우러 왔고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한옥을 감상했어요. 여사는 직접 해설가로 나서기도 했죠.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여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편 김도희는 이혼 후 청년제를 떠났습니다. 절도와 명예도용 미수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았죠.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청년제에서 살면서 매주 체험관 운영을 도우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사와 민주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 편안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양이 청년제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조부님 약속 지켰습니다. 청년제 잘 지켜냈어요. 청년제는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죠. 78배 나이에 선우정 여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청년제와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 청년제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이정 여사의 고군분투기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때가 돼서 요양원에 가게 돼도 슬프긴 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내몰고 거기다가 귀한 재산까지 처분하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선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몸과 마음을 늘 단련하고 있어야 해요.
오늘도 감흥이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친구들에게 공유도 해주셔요.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